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역자를 대신하는 사람. 2. 새로운 KF-21 프로젝트. 3. 인도네시아는 무릎을 꿇고 구걸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말레이시아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FA50은 물론이고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골머리를 앓았던 KF-21 분담금을 말레이시아가 지불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FA50 경공격기 수입과 함께 KF-21 사업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말레이시아가 먼저 한국에게 제안한 것인데요. 이 소식에 차일피 분담금 지불을 미루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때문에 크게 한방 먹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골칫거리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를 통한 동남아 무기 수출에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유럽 시장 첫 진출 폴란드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금액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FA50 경공격기를 유럽 국가에 수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항공기 완제품이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에서 향후 제공권 싸움에 있어 한국산 FA50 경공격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러시아와의 대결을 생각해 주문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산 경공격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놀랍게도 폴란드와 비슷한 시점에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산 경공격기 FA50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오는 9월 FA50 18대 한화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K방산 승전보가 이어진 것이죠. 말레이시아가 FA50 수입을 확정 지으면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근 국가에 항모와 전투기 부대를 출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에 맞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여러 국가들은 한국을 주시하게 되었죠. 이번 말레이시아 사업은 타이에게 있어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은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터키 등 여러 사업자들이 말레이시아에 공세를 펼치며 자국 전투기 수출에 엄청난 돈을 쏟았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FA50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대수를 약속하며 자국 전투기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약속도 아끼지 않는 한국에게 유리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다른 국가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제안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특히 인도가 내건 조건은 말레이시아가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 달콤한 제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국 전투기 테자스를 판매하기 위해 인도는 사활을 걸었죠.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조건인 총액의 50% 현물 지급에 인도가 흔쾌히 동의한 것도 모자라 30%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에도 인도가 군말 없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구 조건을 맞췄습니다. 인도는 또한 공중급유와 PVR 능력을 모두 갖춘 테자스 전투기의 공중전투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실전 전투를 상정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속뜻을 읽은 인도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가려운 등을 긁어준 것입니다. 테자스 전투기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인 브라모스 NG를 탑재할 수 있어 테자스 전투기 당 2발을 장착해 총 18대 테자스 전투기에 36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인도는 계약 성사 시 브라모스 미사일 제공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A-18D 슈퍼호넷과 같은 F404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 AS나 운용인력 교육에 있어 비용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터키도 향후 터키가 개발 중인 5세대 사업에 말레이시아가 선구입을 할 수 있게 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말하여 퓨르젯 경공격기를 만약 말레이시아가 구입한다면 장기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건넸죠.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는 달콤한 제안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해외개발 거점을 최초로 개설하면서 무인항공기와 제트 연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협력하겠다며 실제 투자까지 감행하는 등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죠. 한국도 이에 질세라 FA50의 최종 도입 라인을 말레이시아 현지에 건설해 기술 협력 및 지원도 생각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FA50 구입을 위한 당근을 건넸죠. 그러나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테자스 전투기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격이 FA50보다 월등하게 쌌던 테자스 전투기는 구입 예산이 없었던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탐이 나는 물건이었죠.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사업은 이대로 인도가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상과 예측을 뒤엎고 한국이 최종 협상자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에는 놀랍게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경공격기 사업을 서두른 이유는 날이 갈수록 팽창하는 중국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남중국해 넘어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까지 침범하는 중국 항모와 전투기들의 존재가 굉장한 위협이 되었죠. 특히 남중국해 루코니아 암초에 대해 중국이 자국 영역임을 주장, 말레이시아 정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는데요. 2017년에는 중국 해경선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관할 아래에 있는 이 지역에 출몰해 정기 순찰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죠.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를 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말레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루코니아 암초는 베이 강한사라는 중국의 땅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해안에서 145km, 중국 해안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이곳 루코니아 암초는 누가 보더라도 말레이시아 영토라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무력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 6월에도 중국 군용기 16대가 말레이시아 해상구역은 물론 비행정보구역을 넘어와 영유권 분쟁 지역을 비행하는 일이 발생. 말레이시아 정부가 격분한 나머지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말레이시아 중국 사이에 긴장이 날로 높아졌던 상황. 그렇기에 이번 경공격기 사업은 중국과 상대했을 때를 가정 무력 충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제품 구입이 필요했고 그 제품으로 FA50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선택 기회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말레이 정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이 개발한 KF-21 사업에도 욕심을 보인 것입니다. 최근 시험 비행까지 마치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KF-21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모으며 외신에서는 한국이 강력한 공군 병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죠. 경공격기 외에도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맞설 무기가 간절했던 말레이시아가 이번 FA50 수입과 더불어 KF-21까지도 욕심을 낸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도 분할해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에 욕심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대신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에 들어와 KF-21을 먼저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FA-50과 KF-21을 동시에 구입해 동남아시아 최강 공군 병력을 구성하겠다는 야심에서 이번 선택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 대신 분담금을 전부 지불해주겠다고 나서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갚겠다고 얘기한 미납금이 8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한국 정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말레이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 역시 말레이시아가 염두한 계획을 알게 되면서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어떻게 해서든 분담금 액수를 줄이려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이 뜻하지 않은 방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말레이시아 역시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파묘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 이번 FA50 사업에도 파묘로 5,875억 원 비용을 물물교환 형태로 한국 측에 지불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KF-21 사업도 마찬가지로 파묘 지불을 할 수 있는 상황. 파묘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에서도 파묘가 절실히 필요했던 가운데 거짓말로 한국에게 혼란을 주었던 인도네시아 대신 말레이시아가 약속을 지킨다면 한국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골치 아픈 문제 해결을 쉽게 볼 수 있는 셈이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소식이 흘러나오자 당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레이시아의 이번 행위에 대해 협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애초부터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성실하게 갚았으면 우리가 사업에 뛰어들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인도네시아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한국 KF-21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인도네시아에게 감사하다는 반응을 남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한국은 오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닌 말레이시아를 통해 동남아시아 수출에 새로운 활로가 열려 방산 수출 동력에 힘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물론이고 브루나이, 베트남 등 남중국해와 관련 중국과 관련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재로 이어진 말레이시아와의 계약세 마을 운동을 모델로 경제개발에 나선 말레이시아와의 오랜 인연이 몇 달 전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에 도장을 찍었던 폴란드. 이들이 최근 믿을 수 없는 타격 행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거래한 FA-50 경전투기의 대금 일부를 선수금으로 한 방에 입금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4조 원이 넘는 FA-50 스트 거래 금액의 3할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파격적인 행보인 만큼 폴란드가 한국에 내건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만한 금액을 계약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시불로 때려 넣어주니 한국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한편 폴란드와는 다르게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오랫동안 짜증나게 해왔던 인도네시아는 폴란드의 갑작스런 행보에 한국이 자신들을 내칠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조바심은 동큰슴슴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두 이웃나라가 매일 사활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폴란드 역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줄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미사일이 국경선을 넘어 해먼 국민들까지 희생되자 급기야 폴란드는 단 하루라도 빠르게 전력을 확충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의 이익은 한국이 받습니다. 무기 수출 계약의 통상적인 선수금은 10% 수준이고 방산 거래라는 것이 원체 기본적인 규모가 큰 탓에 지급 시기도 1년의 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계약을 그렇게 굼뜨게 진행했다가는 무기를 받기도 전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소련제 미그기를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만큼 가장 전력 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는 전투기 계약에서 그런 조바심이 잘 드러났습니다. 한국과의 총계약 금액 30억 달러 중 약 3할가량이 되는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한 방에 털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관례를 깨는 이변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국에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납기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뿐이었죠.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경전투기 FA-50의 납품은 내년부터 시작되어 2028년에 완료됩니다. FA-50 초도분 12대는 내년 8월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전에 폴란드는 내년 초쯤 한국의 정비사와 조종사들을 보내 교육훈련을 끝마칠 예정이고 본토에는 정비고, 계류장, 활주로 등 부대 시설들과 인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스케줄이 잘 이행되면 폴란드는 FA-500I 폴란드 땅을 받자마자 즉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시 바쁜 일정표를 소화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분 48대가 모두 블럭 20 기반으로 제작된 FA-50TLOI 될 예정인데 당장 그 4분의 1인 12대가 내년에 폴란드에 넘어가야 하고 그때까지 업그레이드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블럭 20에서 추가되는 주요 사양은 암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이사 레이더 탑재, 공중급유 시스템 등입니다. 공중급유의 경우 그 영상까지 이미 나와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사와 암램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사의 경우 아직 어떤 기종에 들어갈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암램의 경우 항전 장비와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FA-50 블럭 20에는 KF-21에 탑재됐던 이사 레이더를 소형화해서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카이 측에서도 한화와의 협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산 이사를 넣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하지만 큰손 고객인 폴란드가 시간에 타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FA-50 블럭 20의 해외 판매용에 한정해서는 미국제 이사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해외 판매용 FA-50 블럭 2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는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이 경합 중에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신형 공랭식 이사인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롭 그루먼의 어넵 830i 그 대상 기종인데요. 어넵 83은 현재 F-16V에 탑재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즈와 전력 문제로 인해 FA-50의 체급에 맞게 다운사이징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간에 여유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팬텀 스트라이크의 경우 처음부터 작은 항공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FA-50의 당장이라도 동합할 수 있어 FA-50PL에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될 것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암램과의 통합이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FA-50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꼽히던 것이 바로 시계의 전투 BVR 능력의 한계가 명확했던 것인데요. 블럭 10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를 블럭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램을 동합함으로써 그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 통합 허가 자체를 미국이 내주느냐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KF-21의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한국은 영국의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T로 대체품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미국도 결국 KF-21의 사이드와인더와 앞램의 통합을 허가해줬고 한번 물꼬가 뚫리고 나니 FA-50 역시 허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납기였던 것이죠. 항공기의 무장을 통합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표적 획득부터 로곤, 결합 해제와 종발 유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와 무장의 모든 정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곧 무장의 통합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가오는 내년 납기를 맞추는 가장 큰 장애물이 현재 앞램의 통합인데요. 앞램의 제조사는 레이시온. 만약 이사레이더로 같은 제조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채택하게 되면 이 통합 과정을 단축하는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문제점들을 극복하더라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12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카이의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초도분량 12대는 국내 공급 예정이었던 타-50의 기꼬를 유용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조금은 수고를 덜 수 있을 전망이기는 합니다. 한편 덩달아 상황이 급박해진 나라가 한 곳 더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리를 스쳐 지났을 바로 그 나라죠.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지급했어야 할 개발 분담금의 총 애계약 1조 규모였고 이걸 현물로 지불하겠다느니 줄 돈이 없다느니 하며 차일피일 미뤄댔어 앞으로 받아내야 할 금액만 무려 8천억에 달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 인니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KF-21 CJ-5기에서 인니 국기를 페인트로 덮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대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것이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었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에서는 한국이 KF-21 CJ-5기를 인니에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인니가 5호기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전에는 관련 기술, 전문 지식, 기체 구매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보도한 내용 자체는 실제 계약 내용이 맞는데요. 다만 이 보도에 달린 인도네시아인들의 댓글이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신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미국의 방해로 KF-21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KF-21 사업에 많은 투자가 어려우며 만약 KF-21을 받을 수 없더라도 여전히 라팔과 F-15X 계약이 남아있어 별로 아쉽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이 기술 접근을 방해한다는 것은 일단 부풀려도 너무 많이 부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전에 제한받고 국산화한 기술은 4종, 인니가 이전에 제한받은 기술은 9종이라 나머지 5종에 대한 접근이 막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가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로 말미암아 미국이 이슬람 국가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업보라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도네시아의 현재 입지로는 무슨 짓을 해도 그 핵심 기술 5종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빌미로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라팔과 F-15X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뒤통수를 치고 쇼핑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곳저곳에 무기체계를 장바구니에 넣는 것은 정비 인력과 통합 비용의 낭비일 뿐 전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데다 쓸 돈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했다면 지금쯤 KF-21 CJ-5호기는 인니 본토의 영공을 날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의 신뢰관계는 이미 일선을 넘은 상황.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KF-21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 지속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전문가가 한 인터뷰에서 현재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술 수준과 시제기 한 대만 가지고는 KF-21의 양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원래 계획은 KF-21의 개발 분담금을 지급하고 일부 생산분을 직도입, 그 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KF-21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에 착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합작이 결정된 초기인 2015년에만 해도 인니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실제로 KF-21 생산 경납고 및 주익미익 생산을 위한 복합제 성형 오토클레이브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 태도가 불량해지자 제한받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 교육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자문기구인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안게 엘리마는 KF-21 사업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시제기 일대와 일부 기술자료 이전만으로는 차세대 전투기 48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니가 불안에 떨든 말든 새로운 파트너와 착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급기야 현실화되어 버린 한국의 인니 패싱에 그동안 간이나 보면서 신경을 긁던 인니도 초조해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이 유럽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외신의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뒷받쳐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로의 막대한 지원이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K9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과거 K9을 탈락시키고 프랑스에 자주포를 도입했던 덴마크에서 다시 K9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이 K9을 밀어주기 위해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까지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수백 대의 구형 곡사포를 제공하고 이를 한국의 우수한 K9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K9 덕분에 나토 형국들이 무기고에서 오래된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K9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인지를 설명하며 여러 나토 회원국들과 다르게 덴마크는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는 모두 구형 곡사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도입하였다. 덴마크는 거의 동일한 전략을 추구했지만 대신 이스라엘 포를 선택해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제 차륜형 자주포 시저세자를 19대를 지원한 덴마크는 다른 나토 형국들과 달리 K9 대신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에트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 비판받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보안회사 리스크 인텔리전스의 설립자이자 안보 전문가 한스 티노 헨스는 덴마크 역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의 선례를 따라 K9과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헨스는 자신의 SNS에 나토 기가 몇 안은 궤도형 장갑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이는 차륜형 자주포를 장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덴마크는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가 아닌 K9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 12대를 추가로 구입했다는 소식에 지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훌륭하고 강력한 결정이라며 덴마크와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할 다른 몇몇 국가들과는 다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덴마크에서는 노후화된 M1 공구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자주포를 도입하려 했었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K9이 탈락하고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 시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덴마크의 도입대 시절은 특별 사양으로 K9 수준의 완전 자동화 장전을 도입하여 뛰어난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시절을 실전 배치한 직후 덴마크군은 유튜브에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덴마크의 새로운 자주포는 도입하자마자 무수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덴마크군의 첫 시저 시험 발사 영상에는 1만여 개의 실월가 달렸고 덴마크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다. 매우 불안정한 데다가 설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동성이 높지 않아 진흙탕에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운용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낫고 차라리 견인포가 이거보다 낫겠어. 전적으로 동의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표물을 조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설정이 엄청나게 느려. 누군가는 이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스트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정한 전쟁이 아니었어. 탈레반은 중포나 공군,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래식 군대를 상대로 이 장난감은 곧 발견되어 빠르게 무력화 돼버릴 거야. 애들 장난감 같은 잡동사니에 돈을 낭비하고 있어. 슈트 스쿠트 기능을 원한다면 궤도형 자주포가 훨씬 나은 옵션일 거야.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덴마크가 시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155mm 차륜형 자주포 시저는 K9과 동일한 52구경장의 포신과 자동화 장전장치, 디지털 사통장치 등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가벼운 무게로 항공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에서 훨씬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도 궤도형 자주포보다 훨씬 용이한데요. 그러나 외부 장갑이 없다시피 하고 사격 승무원이 외부에 도출되기에 적의 대포병 사격이나 침투한 특수부대의 공격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의 이점인 슈덴스푸트, 발사 후 진지 이탈에 대해서도 발사하기 전 박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K9이나 PZH-2000처럼 정지 후 곧바로 사격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보다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는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공로되어 운용 중인 18대의 시저 자주포 중 무려 16대가 퍼져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포격의 포신과 차체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트럭에 포를 올린 것뿐인 차륜형 자주포의 내구성 문제가 실제 전장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장갑을 갖추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박멸 과정 없이 사격 후 즉시 이탈이 가능한 궤도형 자주포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K9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성도 높은 궤도형 자주포이면서도 차륜형 자주포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군 내부에서도 당시 시저가 아닌 K9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덴마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저 거의 전량을 지원 보냈다고 합니다. 덴마크 육군은 현재 총 24대의 시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고중 19대 지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비 가동률까지 고려한다면 작동되는 자주포는 거의 전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도입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무기를 거의 전부 보내버렸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최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낸 12량의 시저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주문했던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에서 무기 수령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덴마크 군에서도 시저 도입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주포, 전력이 비어버린 덴마크가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애트모스 2000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결정이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애트모스 2000 자주포는 시저와 거의 유사한 스펙의 차륜형 자주포이지만 시저의 장점이었던 자동 장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사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시저 자주포를 도입하기 직전 계약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협상이 완료되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콜롬비아 측에서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콜롬비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덴마크에서도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덴마크는 MS 유틀란디아 병원선을 통한 대규모 의료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람들이 본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방산 수출 국가가 되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덴마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덴마크 군사 전문가가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어떻게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변기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거대한 공업 국가인 한국은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군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자 요구하는 즉시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자국 무기를 해외에서 제조하는데 매우 인색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무기 수출 사업에 있어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약 성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규모의 경제 덕분이죠. 손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ZH-2000, 시저 등 유럽의 대표 자주포들과 K9 자주포를 비교하며 얼마나 훌륭한 무기 체계인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을 통해 현대전장에 맞는 형태의 자주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지금 최고의 효자 상품 K9이 또 한 번 대규모 실적을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답의 입장이 된 한국의 주도하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